내가 일본 첫 여성 총리다. 2025년 10월 21일 도쿄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탄생에 일본 국민들은 환호했죠. 이제 우리도 한국을 넘어선다. 일본 정부는 자신만만하게 경제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후 도쿄 증시는 10% 폭락했고 총리 지지율은 32%로 급락했습니다. 일본 시민들은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다며 분노했죠. 같은 시기 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울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퉈 한국과 손잡겠다고 나섰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일본 15년간 한국 경제를 연구해온 사토미나입니다. 이번 사태의 모든 과정을 최전선에서 목격했죠. 그날 아침, 저는 도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작은 일장기를 들고 환호성을 질렀죠. 제 옆에 선 60대 여성은 드디어 우리 일본도 여성이 이끄는 시대가 왔다며 문시호를 불켰습니다. 그 순간 국회의사당 중앙 계단에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탄생한 여성 총리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일본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경제산업성 분석관으로서 이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나와 있었죠. 같은 여성으로서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진정한 리더로 서겠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첨단 기술 모든 분야에서 일본이 선두에 서겠습니다. 광장은 다시 한번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에 쥔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한국의 최근 경제 지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반도체 수출 30% 증가, 방산 수출 사상 최대, 문화 콘텐츠 세계 점유율 확대. 숫자들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15년간 한국을 연구해왔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어떻게 일어섰는지, 글로벌 금융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모두 지켜봤죠.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요. 취임식이 끝나고 저는 경제산업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을 마주쳤습니다. 모두들 들뜬 표정이었죠. 사토 씨, 드디어 우리도 뭔가 해볼 수 있겠어요. 새 총리는 젊고 개혁적이잖아요. 기대해볼 만해요.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죠. 한국 경제 관련 최신 뉴스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개발 성공, K-팝 그룹의 빌보드 1위, 한국형 전투기 수출 계약 체결. 그날 오후,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경제산업성 주요 부서장들이 모두 모였죠. 대부분 50대 이상의 남성들이었습니다.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는 새 총리의 경제 공약이 떠올랐습니다. 반도체 굴기 세계년 계획, 한국형 경제 모델 도입, 아시아 기술 허브로의 도약. 야마다 부서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기술 인력은 현재 몇 명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못했죠. 한국은 현재 반도체 분야에만 20만 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절반도 안 됩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몇몇 남성 부서장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설비 투자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5년간 100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요? 야마다 부서장이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토 씨, 자네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닌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리더십이 있지 않은가? 게다가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도 있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이 조직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이 있었죠. 때로는 침묵이 답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리더십과 상징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거리는 여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녁 무렵, 제 책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배 여성 연구원 미야자키 씨가 남긴 것이었죠. 사토 씨 말이 맞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저는 쪽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미야자키 선배는 10년 전에도 비슷한 경고를 했다가 승진해서 밀려난 적이 있었죠. 일본 사회에서 여성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휴대폰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도쿄 증시 마감 소식이 떴죠. 니케이 지수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말만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일본은 변화를 선언했지만 진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는 한국 뉴스도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새 총리 취임에 대해 공식 축하 메시지만 보냈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죠.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선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죠.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뒤에 감춰진 일본의 현실을요. 변화를 외치지만 변하지 못하는 시스템, 혁신을 말하지만 안정을 택하는 문화, 도전을 선언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회. 그리고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15년간 그들을 연구하면서 배웠죠.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죠. 한국 경제 추격 전략의 현실성 분석. 누군가는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듣지 않더라도 말이죠. 취임 3일 후 총리의 첫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경제산업성 대표로 총리관저 브리핑룸에 참석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죠. 총리는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의 반도체 굴기를 따라잡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이었죠. 한국을 정면으로 거론하다니. 기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십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총리는 준비된 자료를 펼쳤습니다. 향후 3년간 10조 엔을 투자하여 차세대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경제산업성 국장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죠. 10조 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지만 한국이 지난 5년간 투입한 금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급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책상 위로 이메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반응이었죠. 도시바 전무의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비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5년 전에 반도체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인력도 설비도 없습니다. 소니 부사장의 메시지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을 따라잡겠다는 것은 좋지만 지금 우리 기술력은 10년 전 수준입니다. 투자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일본 산업계는 이미 냉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야마다 부서장에게 불려갔습니다. 그의 사무실 문을 열자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토, 자니가 한국 전문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보게. 총리의 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전문가였습니다. 어렵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반도체에 구군을 걸었습니다. 삼성전자 한 곳의 연구 인력만 2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는요? 야마다 부서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포기해야 한다는 건가? 포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보다는 우리만의 틈새 시장을 찾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들으시면 실망하시겠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마다 부서장은 저를 돌려보냈죠.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인텔이 도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인텔 아시아 담당 부사장이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일본이 아닌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우리의 요구 사항에 더 부합합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일본의 새 총리가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선언한 지 불과 3일 만에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시장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대학 시절 은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경제학과 요시다 교수님이었죠. 교수님은 한국 경제를 40년간 연구하신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요시다 교수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토, 경쟁이 아니야. 한국은 이미 다른 무대에 서 있어. 우리가 따라잡겠다고 할 때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지.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해. 안정을 추구하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 한국은 달라. 그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 그게 차이야.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15년간 한국을 연구하면서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었죠. 일주일 후 경제산업성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총리의 반도체 굴기 계획에 대한 실무진 검토 회의였죠. 저도 한국 담당자로 참석했습니다. 1시간 동안 각 부서에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기술력 부족, 인력 부족, 설비 부족, 투자 부족.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인프라는 우리의 2배입니다. 인재 수도 2배 이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의지입니다. 한국은 반도체를 국가 생존의 문제로 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진 거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처럼 하겠다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말은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총리의 계획은 실현 가능하며 적극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적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조직은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SK하이닉스도 새로운 고대역폭 메모리 개발을 발표했죠. 전철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요. 일본의 자신감은 현실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취임 2주차, 저는 긴급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새벽 6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야마다 부서장의 긴급 문자였죠. 즉시 출근하라. 한국 관련 중대 사안 발생.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소 1시간 걸리는 거리를 40분 만에 도착했죠. 경제산업성 건물은 이른 아침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10명 넘는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면 스크린에는 한국 뉴스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죠. 삼성전자,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성공, SK하이닉스, 글로벌 데이터 센터 수주 경쟁 1위, 한국, 방산 수출 역대 최대 규모 달성. 야마다 부서장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저는 자료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는 동안 이미 다음 세대 기술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목을 매는 그 기술이었죠. 한국은 이미 3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일반 반도체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특수 반도체입니다. 그게 뭐가 다른가? 게임의 룰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따라잡으려던 기술은 이미 9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과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총리의 10조 엔 투자 계획은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했죠.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전 10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 기업들과 10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억 달러. 하나로 13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일본의 전체 반도체 투자 계획보다 큰 규모를 한국 기업들이 단 한 번의 계약으로 따냈습니다. 오후에는 구글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한국산 반도체를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메타, 아마존까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아예 고려 대상에도 없었죠. 저는 급히 한국 산업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도 좌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 나카무라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서울에서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사토, 지금 서울 분위기 봐야 해. 완전히 축제야. 뭐가? 한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 삼성전자 주가는 연일 상한가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어. 일본이 우리를 따라잡겠다고? 한국 사람들은 그냥 웃더라고. 나카무라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웃더라고. 그들은 일본을 경쟁 상대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한국 젊은 세대들 정말 자신감 넘쳐. K-팝, 반도체, 방산, 배터리 뭐든지 세계 1등 하겠다는 분위기야. 이게 진짜 국민적 자신감이더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출퇴근하고 있었죠. 한국처럼 들끓는 에너지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소식이었죠. 한국, 폴란드에 3조 원 규모 K9 전투기 추가 수출, 호주, 한국산 자주포 도입 확정, 사우디아라비아, 한국과 방산협력 양해각서 체결. 저는 자료를 읽으며 경악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위산업까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한때 일본이 자랑하던 기술력과 제조업은 이제 한국이 가져간 듯했습니다. 야마다 부서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사토, 솔직하게 말해주게. 우리가 한국을 이길 방법이 있나?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15년간 연구한 결과를 정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서장님,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와 다른 무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 할 때 그들은 이미 10층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나?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을 따라가려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야마다 부서장은 깊은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죠. 그날 밤, 저는 서울 증시 마감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반면 도쿄 증시는 하락 마감이었죠. 시장은 정직했습니다. 돈은 성장하는 곳으로 흘렀습니다. 저는 요시다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한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교수님의 답장이 왔습니다. 사토, 한국에서 배워야 해. 자존심 버리고 겸손하게. 그들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꿨는지, 어떻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었는지. 그게 답이야. 저는 교수님의 이메일을 프린트해서 책상에 붙여놨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죠. 일본은 아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요. 한국은 반격했습니다. 아니, 반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앞서 있었죠. 일본이 따라잡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승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행 비행기 표를 검색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한국의 에너지를, 그들의 자신감을, 그들이 세계를 바꾸는 방식을. 책상 앞에서 보고서만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취임 한 달째, 총리관저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경제산업성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죠. 총리의 경제개혁안이 국회에서 계속 막히고 있었습니다. 야마다 부서장이 화난 목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재무성이 또 예산 삭감을 요구한다고. 총리의 핵심 공약인데. 저는 조용히 앉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일본의 관료 시스템은 강력했습니다. 아무리 총리라도 관료들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오후 2시 긴급 내각 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총리가 각 부처 장관들을 소집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경제산업성 장관도 급히 총리관저로 향했죠. 3시간 후 장관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완전히 난장판이었어. 야마다 부서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재무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모두 총리의 개혁안에 반대했어. 특히 재무성은 예산 증액은 절대 불가하다고 버텼지.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일본의 관료 조직은 변화를 싫어했죠. 특히 기존 질서를 흔드는 개혁은 더더욱이요.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일본 최대 재벌 미쓰비시 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총리의 반도체 투자 계획은 비현실적입니다. 민간 기업에 무리한 투자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기업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총리는 완전히 고립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전철에서 저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총리 지지율 48%에서 27%로 급락, 국민 67%, 경제개혁 실패할 것으로 전망. 불과 한 달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 났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신문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안 바뀌는구만. 여성 총리든 뭐든 소용없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이 실패를 지켜보는 것이 괴로웠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제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야자키 선배의 글씨였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자. 정오에 저는 미야자키 선배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사무실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았죠. 사토, 요즘 힘들지? 네, 선배.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요. 미야자키 선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 전 내가 똑같은 걸 겪었어. 개혁을 외치면 관료들이 맞고, 진실을 말하면 조직에서 밀려나. 이게 일본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살아남아야지. 그게 답이야. 변화는 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천천히 오는 거야. 저는 선배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그 천천히라는 게 얼마나 느린 걸까요? 한국은 빠르게 달리는데 우리는 걸음마도 못 떼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총리관저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켰습니다. 총리의 얼굴은 한 달 전과 달랐습니다. 자신감은 사라지고 피곤함이 역력했죠. 국민 여러분, 경제개혁이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관료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재계의 협조를 얻을 방안이 있습니까? 한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리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야마다 부서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심각합니다. 총리관저에서 경제개혁안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웅성거렸습니다. 전면 재검토, 사실상 백지화라는 뜻이었죠. 한 과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10조 엔 투자 계획은요? 축소될 것 같습니다. 아마 3조 엔 정도로.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3조 엔. 한국 기업 하나가 한 해에 투자하는 금액보다 적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도 많이 지쳐 보였죠. 손을 씻는데 미야자키 선배가 들어왔습니다. 사토, 괜찮아? 네, 선배. 그냥 허무해요. 알아. 나도 10년 전에 똑같은 심정이었어. 개혁을 하겠다던 약속은 관료 정치의 벽에 부딪혀 좌초됐지. 저는 선배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저는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하고 있었죠. 결국 체제는 그대로다. 여성 총리도 관료들 앞에서는 무력하네. 한국을 따라잡겠다더니 웃기는 소리.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 댓글들은 분노와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달 전 환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한국 뉴스도 확인해봤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혼란 따위는 관심도 없다는 듯 또 다른 성과를 발표하고 있었죠. 한국,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세계 최초 상용화, K-팝 그룹, 전 세계 투어 매진 행렬, 한국 영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 한국은 계속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화, 기술, 산업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뒤에 감춰진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총리 지지율이 또 떨어졌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제 22%였습니다. 한 달 만에 절반 이하로 추락했죠.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내각 개편 있겠어. 아니면 총리 사퇴할 수도. 개혁은 이미 끝났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5년간 한국을 연구한 전문가로서, 그리고 같은 여성으로서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일본은 내부의 갈등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외쳤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개혁을 약속했지만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취임 5주째, 저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통화 버튼을 눌렀죠. 사토 씨입니까? 저는 다카하시입니다. 총리의 경제수석 보좌관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카하시, 총리의 최측근이자 경제개혁의 설계자였습니다. 도쿄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총리에게 발탁된 인물이었죠.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사토 씨의 보고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국 경제 분석 보고서 말입니다.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총리의 경제수석이 왜 저 같은 말단 연구원을 만나려는 걸까요? 언제가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녁 7시 총리관저 근처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야마다 부서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부서장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카하시가? 조심해. 그 사람 요즘 총리관저에서도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 저녁 7시,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죠. 부석 자리에 50대 중반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카하시였습니다. 사토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죠.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카하시는 커피를 주문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토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총리의 최측근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다니. 경제개혁안은 이미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관료들의 반대, 재계의 비협조, 국회의 견제, 모든 것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럼 총리께서는, 총리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으시죠.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서 개혁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다카하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사토 씨, 제가 사토 씨를 부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쓴 한국 분석 보고서,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다카하시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혁신으로 바꾸지만 일본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당신이 쓴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생각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저는 30년간 경제를 연구했습니다. 한국도 여러 번 방문했죠. 그들이 외환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직접 봤습니다. 다카하시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1998년, 제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적은 메모입니다. 당시 한국은 국가 부도 직전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넘겨봤습니다. 다카하시의 필기가 빼곡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개인의 금을 나라에 기증했죠. 그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애국심이구나.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개인이 먼저 살기를 찾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함께 일어섰죠. 다카하시는 담배를 꺼내려다 말았습니다. 금연구역이었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결단했습니다.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했죠. 일본은요? 우리는 회의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15년간 연구하며 내린 결론과 같았습니다. 사토 씨, 제가 총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을 따라잡을 게 아니라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군요. 총리님뿐만 아니라 내각 전체가 거부했습니다. 한국에게 배운다. 그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죠. 다카하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존심.
그 자존심 때문에 일본이 30년간 제자리 걸음한 겁니다. 한국은 자존심 버리고 미국한테 배웠습니다. 독일한테 배웠습니다. 심지어 일본한테도 배웠죠. 그래서 성장한 겁니다. 저는 다카하시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죠. 이 사람의 통찰이 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할까요? 다카하시 선생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은 왜 총리의 수석 보좌관을 맡으셨습니까? 다카하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여성 총리, 개혁 의지, 새로운 시대. 저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지금은요? 사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다카하시가 사퇴한다면 총리에게 큰 타격이었죠. 하지만 총리님은요? 총리님은 이미 관료들의 포로가 되셨습니다.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있으나 없으나 달라질 게 없어요. 다카하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토 씨, 제가 내일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겁니다. 한국은 위기를 혁신으로 바꾸지만 일본은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네, 파문이 일겠죠. 총리께서도 곤란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요. 다카하시는 일어섰습니다. 사토 씨, 당신은 계속 연구하세요. 한국을 연구하고 일본에 경고하세요. 언젠가는 일본도 깨달을 겁니다. 그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다카하시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켰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혁신으로 바꾸지만 일본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제가 5주간 총리실에서 목격한 현실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다카하시는 담담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의 경제개혁은 실패했습니다. 관료 시스템, 기득권 세력, 변화를 거부하는 문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경제수석 보좌관직을 사퇴합니다. 야마다 부서장이 제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토, 이거 완전히 폭탄 선언이야.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총리의 최측근이 공개적으로 개혁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죠. 다카하시가 용기 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나왔다. 일본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정작 내각은 다카하시의 발언을 무시했습니다. 총리실은 개인적 견해일 뿐이라고 발표했죠. 저는 다카하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사토 씨,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진실을 계속 말하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카하시의 고백은 일본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지만 과연 무언가 변할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카하시의 사퇴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야마다 부서장이 마지못해 출장을 승인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와라는 지시였죠.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에너지가 달랐습니다. 공항은 활기로 가득했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한국말로 물었고 저는 서툰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강남으로 가주세요. 일본 분이세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택시가 강남대로를 달렸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건물들은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죠.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지만 어딘가 희망찬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본사 근처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경제연구원과의 미팅이 잡혀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강남역 일대는 젊은이들로 북적였습니다. K-팝 음악이 거리에 울려 퍼졌고 화려한 광고판들이 빌딩을 장식했죠.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20대 청년들이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 우리 스타트업 투자 받았어. 진짜. 축하해. 얼마나? 30억.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도전. 이 젊은이들에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경제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김 박사라는 분이 저를 맞아주었죠. 사토 씨,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국의 경제 정책을 연구하러 왔습니다. 김 박사는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가 걸려 있었죠. 사토 씨,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한국의 리더십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까?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용주의입니다. 한국은 이념보다 결과를 중시합니다. 뭐가 효과적인지 보고 바로 실행하죠. 일본은 회의만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죠. 모두의 동의를 구하려다 보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김 박사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결정했을 때 6개월 만에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일본이라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최소 2년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속도가 경쟁력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간 보고서로만 보던 것을 직접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리더십은 책임을 집니다. 실패하면 물러나고 성공하면 인정받죠. 명확합니다. 일본은 책임이 분산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도 불분명하죠. 김 박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토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총리의 한국 따라잡기 선언을 보고 우리는 놀랐습니다. 따라잡을 게 아니라 협력할 생각을 왜 안 하시나 싶어서요. 일본도 강점이 있잖아요. 소재, 부품, 정밀 기계. 우리가 협력하면 더 강해질 텐데.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삼성전자 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 안내원이 최신 반도체를 보여주었죠. 이게 저희 3나노 반도체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공급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미 2나노 개발에 성공했고 1나노를 준비 중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이 10나노도 제대로 못 만들 때 한국은 1나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대학 동기 나카무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서울 특파원으로 3년째 근무 중이었죠. 사토, 오랜만이야. 어때? 서울은? 충격적이야.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 그치? 나도 처음 왔을 때 놀랐어. 한국 사람들의 에너지가 장난 아니야. 우리는 이태원의 한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나카무라가 말했습니다. 사토, 여기서 3년 살면서 느낀 건데 한국은 정말 행동하는 리더십이 강해. 무슨 의미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 정부가 정책 발표하면 바로 실행돼. 기업들도 마찬가지야. 결정하면 빠르게 움직여. 일본은 발표만 하고 실행은 안 되지. 맞아. 그리고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 스타트업이 망해도 다시 일어서. 일본은 한 번 실패하면 끝이잖아. 저는 나카무라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리더십의 차이. 그게 모든 차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한국은 젊은 세대가 중심이야. 30대가 대기업 임원도 하고 정부 정책도 만들어. 일본은 50대, 60대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지. 그게 차이야. 한국은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 그래서 혁신이 일어나는 거야. 다음 날, 저는 한국 국방부 근처를 지나가다 방산 수출 관련 현수막을 봤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위산업, 문화 콘텐츠, 배터리, 조선,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리더십은 실용주의에 기반한다. 빠른 결정, 명확한 책임, 행동하는 문화. 일본과의 차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이 차이는 벌어지기만 할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빛은 리더십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한강이 흐르고 빌딩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50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었죠. 무엇이 이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리더십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리더십,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십, 국민과 함께 가는 리더십. 일본은 그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차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울 마지막 날,
저는 우연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강남역 근처 스타트업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기록하려고 했죠. 그때 옆 테이블에서 영어로 화상회의를 하는 청년이 들렸습니다. 네. 저희 인공지능 솔루션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검증받았습니다. 다음 목표는 유럽입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을 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깔끔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 청년이 저를 봤습니다. 일본 분이신가요? 아까부터 일본어로 통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성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회사 이름은 AI테크였습니다. 한국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한국 경제를 연구하러 왔습니다. 리더십과 혁신에 대해서요. 김준호는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제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을 합쳤습니다. 김 대표님, 회사는 언제 시작하셨나요? 3년 전이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창업했어요. 대기업에는 안 가셨나요? 제안은 받았죠. 삼성, 네이버 다 있었어요. 하지만 제 꿈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 거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이었다면 대기업 입사를 마다하고 창업한다는 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두렵지 않으셨나요? 물론 두려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정부 지원도 있고 투자자들도 많아요. 일본은 다릅니다. 한 번 실패하면 끝이에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젊은이들이 도전을 안 한다고.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은 어떻게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나요? 김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외환위기 이후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 세대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때 깨달은 거죠. 안정은 없다. 변화만이 살 길이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내수 시장이 작으니까 처음부터 세계를 봐야 해요.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일본은 내수 시장이 커서 안주했죠. 맞아요. 그게 차이예요. 김준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저희 회사 고객 분포예요. 한국 30%, 미국 40%, 유럽 20%, 기타 10%. 저희는 글로벌 기업이에요.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창업 3년차 스타트업이 이미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 혹시 일본 언론과 인터뷰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일본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요. 김준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저는 도쿄 특파원 나카무라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인터뷰가 잡혔죠. 인터뷰 당일, 저도 참관했습니다. 나카무라가 질문했습니다. 김 대표님, 한국 젊은이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요? 김준호는 밝게 웃었습니다. 자신감이요? 글쎄요.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해왔잖아요. K-팝이 빌보드 1위하고, 삼성이 세계 1등하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받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일본 젊은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김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리더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국민이 변화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용기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국민이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첫 사업은 망했어요. 투자금 다 날렸죠. 하지만 배웠어요. 그 경험으로 지금 성공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실패가 치명적인데요. 그게 문제예요. 실패 없이 어떻게 배워요? 미국 실리콘밸리 보세요. 실패를 훈장처럼 생각해요. 한국도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김준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토 씨, 일본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일본을 존경해요. 소니, 도요타, 혼다. 제가 어릴 때 동경하던 기업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앞서가고 있죠. 지금은 그래요. 하지만 영원한 건 없어요. 중요한 건 변화하려는 의지예요. 일본도 마음먹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는 그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웠죠. 한국 청년이 일본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준호의 인터뷰 영상이 일본 소셜미디어에 올라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말이 맞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나? 리더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변화를 믿을 용기가 없었던 거구나. 특히 일본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20대, 30대들이 댓글을 달았죠. 나도 도전하고 싶었는데 두려웠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말이 와닿는다. 한국처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댓글들을 읽으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온다는 미야자키 선배의 말이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준호가 공항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사토 씨, 일본에 가서 전해주세요. 한국과 일본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꼭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터뷰 많이 퍼뜨려주세요. 일본 젊은이들이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와 악수했습니다. 한 청년의 메시지가 일본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김준호의 명함을 봤습니다. 뒷면에 그가 써준 문구가 있었습니다. 변화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 문구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면 제가 할 일이 보였습니다. 김준호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빛나는 도시, 꿈을 향해 달리는 도시.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다시 빛날 수 있을까요? 김준호의 말처럼 마음먹으면 가능할까요?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한국 청년의 메시지는 일본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리고 그 열기는 서서히 일본 사회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지 3일 후, 일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오전 9시, 총리관저 앞에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이 소집됐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저는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생중계를 켰습니다. 총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송구스럽습니다. 그 첫마디에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난 2달간 추진했던 경제개혁안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반도체 굴기 계획, 한국 추격 전략 모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야마다 부서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결국 인정하는구만. 총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서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내각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총리 사퇴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국과의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국민께 무엇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총리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죠.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요. 회견이 끝나고 일본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죠. 역시 안 되는구나. 여성 총리라는 상징만으로는 부족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못한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세대의 반응이 달랐던 것입니다. 총리 한 명 문제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해. 한국 청년 김준호의 말이 맞다. 이제는 한국처럼 해야 한다. 김준호의 인터뷰는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0만을 넘었습니다. 특히 20대, 30대가 열광했죠. 그날 오후, 제 이메일로 수십 통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일본 대학생들, 젊은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사토 씨,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될 수 있나요? 저도 김준호 대표 같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장을 썼습니다. 15년간 연구한 내용을 젊은이들과 나누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 한국경제특강 신청자가 폭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실 정원 100명인데 신청자가 500명을 넘었다고 했죠. 저는 요시다 교수님께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사토. 30년을 기다렸어. 드디어 일본 젊은이들이 깨닫기 시작했구나.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최대 경제 단체인 게이달렌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협력해야 합니다. 게이달렌 회장, 일본 재계의 최고 실력자가 공개적으로 한국에게 배우자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발언이었죠.
저는 급히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야마다 부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토, 자네 들었나? 게이달렌 회장 발언. 네, 방금 봤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건가?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시작은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경제산업성 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한국 전문가로 참석했죠.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불과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사토 연구원,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분석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일본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저는 한국 출장을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김준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사토 씨, 반갑습니다. 제 인터뷰가 일본에서 반응이 좋다고 들었어요. 네. 김 대표님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저는 그에게 일본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젊은이들의 각성, 재계의 변화, 정부의 새로운 방향. 김준호는 기뻐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훨씬 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속도와 혁신이 강하고 일본은 품질과 장인 정신이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제가 보고서에 쓴 내용이에요. 한국경제연구원 김 박사도 다시 만났습니다. 사토 씨, 일본이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었군요. 네. 김준호 대표님의 인터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청년 대단해요. 젊지만 생각이 깊죠. 한국의 미래예요. 저는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여러 기업과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모두가 일본과의 협력에 긍정적이었죠. 도쿄로 돌아온 저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일본의 새로운 길. 보고서는 장관에게 직접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총리실로도 전달되었죠. 한 달 후, 총리가 내각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경제산업성 장관은 50대 개혁파였습니다. 그는 첫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우겠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본 사회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환영했죠. 드디어 현실을 인정하는구나.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한국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는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미야자키 선배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사토, 자니가 해냈어. 아니에요, 선배. 저는 그냥 보고서만 썼을 뿐이에요. 아니야. 자니가 진실을 말했고, 그게 사람들을 움직였어. 15년간 준비한 게 이런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배, 일본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해야지. 안 변하면 살아남지 못해. 그리고 이제 변화가 시작됐어.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다음 날, 제 이메일에 김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토 씨, 일본의 변화 소식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이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세계로 나갈 수 있겠네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김 대표님, 모두 대표님 덕분입니다. 대표님의 용기가 일본을 바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죠. 일본의 자존심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겸손, 협력, 배움의 자세. 한국 청년 김준호의 메시지는 일본을 움직였습니다. 리더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국민이 변화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용기입니다. 이제 일본 국민들이 그 용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믿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한국에게 배우는 용기. 저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보고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일 협력의 미래, 함께 가는 길. 이것이 제가 15년을 준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은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한국과 함께 가는 미래를요. 지금까지 일본의 첫 여성 총리와 한국 경제의 대반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변화를 외쳤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한 일본.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세계의 중심에 선 한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두 나라의 경쟁이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의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망설이고 있나요? 아니면 주저앉은 자신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 시점에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자극과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완벽한 리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변화를 믿고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김준호 대표의 말처럼 변화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에 새로운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뷰티풀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